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이걸 외면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탓, 뭐 이런 식으로 막 돌리고 앉았잖아요. 해외 환경에 탓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요, 우리가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문제. 90년대 초부터 탈공업화가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 소위 격차 사회가 구조화되어지고 심지어 세습 사회까지 오게 된 거죠. 내수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목을 매고 있고, 수출에 목을 매려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임금 인상 억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비정규직 사용하고, 심지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이런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더 악화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수출 의존적인 경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이게 괜찮지만은 세계 경제 나쁠 때마다 치명타를 받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수출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가계부채가 터지다 보니까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금융위기 이전처럼 소비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교육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대한민국에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러면 수출이 그러니까 옛날만큼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수로 눈 돌려야 되는데 내수는 워낙 취약해졌어. 그러니까 그 한 게 바로 뭐냐면은 미래 소득을 땡겨서 소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부채주도 성장이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빚내서 부동산 사기, 집 사기 이런 걸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내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죠. 왜? 가게들이 빚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진행할게요. 한국 수출위기가요, 그냥 우리가 화폐 가치로 물가 상승 고려 안 하고요, 명목 기준으로 2011년에 5,552억 달러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팬데믹 전에요, 그것보다 낮았었어요. 5,400억 달러뿐이 안 됐었어요. 한 100억 달러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 21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나마 좀 재기를 조금 한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근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계산하게 되면요, 2019년 수출액은 3천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엄청 줄어든 거야. 우리나라 수출액이요. 예? 지난해 수출액도요, 6,836억 달러라고 하지만은 2011년 화폐 가치로 하게 되면요, 5,254억 달러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11년째 수출은 잃어버린 11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나타나요. 2011년부터 3%를 넘어섰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2.7%뿐이 안 돼요. 예?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추락한 거예요. 한국의 이 수출이 이렇게 수축되어지면서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자해 행위가 한국 수출에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그냥 명목 가치로 한 건데, 3%가 넘어섰다가 2.74%로 20년, 21년에 잠깐 올라갔었어요. 예? 잠깐. 3%를 회복 못했지만은. 그다음에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요. 올해는 지난해 기준으로 3개월이면은 1,700억 달러를 달성해야 되는데 1,500억 달러뿐이 달성 못하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지금요, 수출 위기에서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요. 이게 봐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이 무역 수지가 항상 흑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빼놓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빨간색이 윤석열 정부 때고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예? 물론 윤석열 정부 훨씬 더 크지요. 둘 다 적자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수출액은 그래도 흑자였었어요. 예? 수출액은. 근데 지금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더군다나 지금 4월달 거 보게 되면요, 4월달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수출액의 변화율은 마이너스로,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어서도 수입액은 여전히 그러니까 수출액보다는 덜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수입액 변화율이 수출액 감소율보다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3월달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수입은 대개 우리가 개인 소비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설비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무역수지 악화하고 중국에 그러니까는 무역수지 악화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러시아의 교육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었잖아요. 23%나 줄어들었으니까. 일본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1%뿐이 안 줄어드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오히려 더 증가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10월 달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수입은 12월 달부터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수입의 감소폭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야, 수출보다. 그러면 대개가 과거에는 무역이 흑자로 바뀝니다. 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을 정리한 게 무역수지잖아요. 근데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게 되면은 무역은 흑자가 돼야 되는데 무역수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3월 달만큼 적자가 생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야. 이게 바로 봐보세요. 4월 달에 수출과 수입 변화에 역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수지와 관련해가지고 경상수지가 그나마 흑자를 이렇게 가하고 있는 이유가 본원소득수지. 우리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소득 얻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본원소득수지라 하는데 이게 한국과 일본을 보게 되면요. 일본도 무역수지 적자 국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위 말해서 죽은 아베 시절에 예? 아베노미스 속에서도 수출이 그러니까 증거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가 된 이유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본원소득수지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일본꼴이 일본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본원소득수지가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엔화의 힘입니다. 엔화의 힘인 거야. 지금 봐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단위가 억 달러거든요. 일본은 본원소득 수지가 2,654억 달러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 229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경상수지를 봐보세요. 경상수지의 이 크기를 보게 되면 일본의 경상수지하고 한국의 경상수지가 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차이가 한 2.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경상수지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데 우리는 본원소득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일본보다 적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해서 우리가 이걸 커버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요? 상품 수지나 이 무역 수지로 우리가 커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어. 그럼 우리 이제 이게 일본하고 그게 차이인 겁니다. 차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결국은 내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가 60세 이상 일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고 앉아있다. 그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 특히 남녀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여성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간 당연하죠. 근데 남성이 거의 10% 더 줄어들었어요. 지난 20년 사이에요. 줄어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에서 54세를 우리가 핵심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일을 많이 할 그 연령층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거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요. 이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로봇 밀도입니다. 로봇 밀도라는 것은 노동자 10,000명당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몇 대를 도입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명당 그러니까 한 대꼴로 로봇을 제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로봇 산업이 발달한 일본, 독일, 그러니까 뭐 미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은 나라니까 좀 높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3배 가깝게 높아요. 로봇 밀도가. 근데 이거를 제조업의 꽃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더 합니다. 노동자 10명당 한 3대꼴로 도입하고 있어. 10명당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노동력이 그러니까는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 자동화 시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현재 자동화 기술에 우리나라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노동력이 아니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동화가 로봇이 AI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머지 남아있는 제조업의 일자리도 굉장히 위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가 뭐 시간의 축적인가 축적의 시간인가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쓰면서 저기 서해 인천대교 인천공항 건너가는데 대교를 지을 때 설계를 예국기업한테 맡겼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짓는 거는 교량을 짓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고 그럼 우리나라가 설계 능력이 없느냐? 있죠. 우리나라 한강대교를 수십 개를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설계 역량이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는 역량이 우리가 취약한 거야. 취약한 거야.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소위 냉전체제의 산물입니다. 냉전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 냉전체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 가지고 생산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계 질서를 편성을 했죠. 개방경제.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 분업구조가 형성됐잖아요. 국제 분업구조라는 건 뭐예요? 설계는 여기서 하고 생산은 저쪽 나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도 국제 분업망 속에 편제가 되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과거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나라들이 저러다가 다시 선진국가한테 기술적으로 종속된다, 산업적으로 종속된다 해가지고 기피한 나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반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입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제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특화한 거죠. 특화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쓰이는 거잖아요. PC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 자동차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 쓰이는 반도체가 다 다를 게 아닙니까? 이 쓰임새를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품을 그렇게 하는 단계를 설계 단계라 그러죠. 그게 소위 말해서 팹리스 단계죠. 기능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생산해 주는 것이 파운드리죠. 대만의 TSMC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메모리 부분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도 메모리 부분에 특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세계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자기 완결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팹리스도 없고 팹리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팹리스도 없고 파운드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든가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차 회사에서 수요가 생겨야지만이 메모리 반도체도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경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영향받는 이유가 그럽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는 수요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수요가 없게 되면은 올해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받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선진국가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미국은 전체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 분야들을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외주를 한 거죠. 예? 파운드리는 대만. 그 다음에 메모리는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국제 분업 체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 산업의 생태계를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교육혁명.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에? 설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이게 생산 분야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에 특화가 됐던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선진국형으로 안 바꾸면요, 선진국 진입 못 합니다. 못해.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야 니네들한테 넘겼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끌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뭐냐면은 새로운 생태계, 모바일 생태계라든가 미래차 생태계도 설계는 자기들이 하면서 반도체도 그러니까 그 하위 개념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도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는 생산을 맡았던 니네들도 이제는 니네 나라 사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거에 국제 분업 체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계화 시대였던 거예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냐면 탈세계화로 지금 미국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냉전 체제로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산업 체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 그럼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자리 만들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걸 저기 팔았어요. 미국 시장에다가. 그게 우리나라 수출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업 단위로 볼 때는 그 기업이 돈이 일부가 들어오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하고 만드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하게 되면은. 과거의 수출은 우리나라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를 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는 삼성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예? 그 기업은 좀 돈을 일부 벌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자리하고 우리나라 국내 저하고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에 지금 이게 예? 큰 위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중국이 뒤늦게 아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금융위기 이후부터 했던 거예요. 그 오바마 때는 그걸 뭘 했습니까요? 중국한테 그러니까는 미국의 질서는 예? 국제 질서는 우리가 세팅하는 거다 해가지고 중국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왜 그랬냐면요. IMF 같은 경우 기존에 미국이 주도로 해서 만든 IMF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쿼터가 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G6들이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배분하고 있는데 쿼터를 의결권을 내가 지금 뭐냐면은 일본보다 더 커졌는데 나한테도 그러니까 의결권을 더 높여달라 그러는데 나머지 나라들한테 가서 양해 얻어와 하는데 나머지 나라들이 그걸 동의해 줍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뭐냐면 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는 자기의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따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무역 질서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 질서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하니까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뭘 했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대안으로 내세운 게 TPP잖아요. 환태평양 그러니까는 이 경제협력체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해가지고 소위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한 거 아닙니까? 그때 트럼프가 주로 그러니까 타겟을 맞춘 게 어딥니까요? 화웨이였었잖아요. 화웨이가 왜 그러냐면은 화웨이를 한 이유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이든에 와가지고는 트럼프 때 그렇게 트럼프를 구하면서도 민주당이 트럼프화가 됐죠. 바이든은 지금 뭐 트럼프하고 똑같은 지금 방식으로 하고 앉아있잖아요. 더 거칠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정도 차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미국이 자기 혼자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미국의 엘리트들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뭐라 했습니까요? G7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낡은 구닥다리다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G6가 얼마나 절반 정도로 20년 사이에 이 힘이 작아졌다는 것을 경제 규모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하자 해서 G7을 G11을 바꾸자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이든은 뭐냐면은 데모크라시 10으로 바꾸자. G7을. 그럼 여기 바이든은 4개 국가고 트럼프는 4개 국가를 더 추가하자는 거고 바이든은 3개 국가를 더 추가하자는 이 차이인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 제압 못한다. 그래서 자기 우군을 중간파워 국가들을 더 흡수하자. 여기에 한국은 꼭 들어가죠. 트럼프는 뭐냐면 러시아까지 끼워넣자 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 중국이 한 팀이 되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힘드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계산적인 거죠. 예? 러시아도 이쪽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중국하고 분리시키자 이거죠, 러시아를요. 근데 바이든은 뭐냐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하고 서로 위반되는 저거기 때문에 특히 유럽하고 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저기 저 서방 질서에 저기 그 위협하는 존재로 이렇게 간주를 하니까는 그래서 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파워 국가들을 이 3개 국가에 한국, 인도, 호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간파워 국가로 한국이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럼 이 중간파워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둘이 싸매가지고는 어느 절대승자가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나라가 명분도 구축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파워 국가가 몸값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걸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미동맹 체제, 한미일 동맹 체제로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우리 지위를 약화시키냐 이거예요. 예? 아까 문재인 때는 그러니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중간파워 국가에 저걸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로 한미 동맹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파트너십 관계로 바꿨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중간파워 국가의 그러니까는 이 능력인 거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중국을 그러니까는 미국 안보에 도전하는 중국을 그러니까 제압하는 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소모품으로 추락한 거야 지금요. 그럼 우리는 기존의 산업 경쟁력도 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이미 애플한테 뒤쳐졌어요. 지난해 4분기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반도체까지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기술도 다 노출될 가능성. 그리고 뭐냐면 이익도 그러니까는 다 못 가져갈 가능성. 중국 시장은 또 포기를 해야 되고. 예?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기존의 산업 경쟁력조차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도구로 미국이 중국을 그러니까는 제압하는데 그러니까 도구 혹은 소모품으로 전락하면서 예? 종말하면서 뭡니까? 동북아의 우크라이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척지고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중국한테 그러니까는 중국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예? 해가지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동북아판 우크라이나죠. 동북아판 우크라이나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 외형적으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이 앞에서 우려한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수출과 산업 경쟁력의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죠.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부동산에다가 지금 이걸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부동산 부실은 확산될 겁니다. 금융지원 효과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억지로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착륙하는 걸 막으려고 금융지원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 효과 못 봅니다. 예? 제가 일찍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을 얘기 안 하는데 부동산 제가 초기부터 그랬잖아요. 작년 초기부터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어도 부동산 시장은 반등이 어렵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 안 되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내수 침체는 또 가속화됩니다. 그럼 무역 수준은 계속 악화가 지속될 거고 지금 이러한 지금 이 전략을 가지고는요. 환율이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거기다가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시장, 상장 채권, 특히 국채시장에서 보유국 1위국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동맹을 치중하다 보니까는 노무현 정부 때니까 동북아 균형자 이렇게 하다가 치중하다 보니까는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을 좀 이제 그러니까 저거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치고 국채 보유 1위 국가로 그때부터 바뀝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한국 채권을 팔아보세요. 그럼 채권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레버리지 갖고 있다니까요. 무역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예? 거기다 물가는 고공행진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4.24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들 언론에서 엄청 그랬는데 석유류가 0.76%가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석유류가 한 0.8% 끌어들여냈어. 석유류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은 한 5%가 그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가장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때가 7월 달에 했었거든요. 7월 달에 보게 되면 석유류가 1.6% 정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서비스료를 봐보세요. 서비스료는 둘 다 비슷하잖아요. 2.1%, 2.0%로. 서비스료의 고공행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농수산물 인하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 그러니까 또 작황이 안 좋게 되게 되면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남아있을 때 물가가 안정되려면 서비스료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서비스료는 작년에 최고 수준 때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1월달 작년에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라갔던 게 올해 내려오는데 8개월 소요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떨어졌던 이유가 1월 이후에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됐었잖아요. 예? 환율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 효과였었습니다. 근데 유가하고 환율 역효과를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지요. 안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효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착시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 1월달까지 떨어지는 효과로. 예?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율도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인플레율에서는 향후 보는 이게 거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인플레율이 원래 그냥 전체 인플레율보다 원래 낮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주죠, 지금요. 거꾸로 돼버렸지. 3월 달에 보게 되면 핵심은 4.8, 전체는 4.2니까요. 근데 7월 달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유가 하락 효과도 끝납니다. 작년 7월 달 절정을 보였으니까. 예? 이 효과 하락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반기 갈수록 물가 하락하는 것이 힘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율과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